정민의 서랍 깊숙이 숨겨진 USB를 발견한 이정숙. 그 안에는 정민이 죽던 날 옥상에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민아, 결정했니?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게 내 엄마에 대한 최고의 벌이야. 최은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1983년에 당신도 거짓말했잖아요. 정민의 떨리는 외침 뒤로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해줄게. 어차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내가 자살한 걸로 처리될 거야. 그리고 정민의 마지막 외침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정숙은 딸의 마지막 순간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검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묘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숙은 딸 정민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23살 한창 피어나야 할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장례식장에서 만난 조문객들의 시선이 아직도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자살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죽음이었으니까요. 정숙 씨, 힘내세요. 정민이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교회 권사인 박 여사가 이정숙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위로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정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빗소리와 흙이 관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선명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며칠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 없는 세상은 색깔을 잃은 흑백 사진 같았죠.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안의 정적이 가슴을 짓눌렀죠.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집에는 이정숙 혼자뿐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네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죠.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민이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봄이었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마시던 커피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딸이 읽다 만 책이 펼쳐져 있었죠. 심리학 개론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눈에 띄었죠. 인간의 무의식은 때로 과거의 죄책감을 현재의 고통으로 전환시킨다. 정민의 방문을 열어보니 아직도 딸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라벤더 향 디퓨저와 딸이 좋아하던 바닐라 향초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딸이 즐겨 입던 하늘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어릴 적부터 품고 자던 토끼 인형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정숙은 그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이제야 너를 보내는구나.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이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의구심이었죠. 경찰은 단순 추락사로 결론 내렸지만 정민이 왜 그 건물 옥상에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자살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들떠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장학금 받게 될 것 같아. 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가 다녀간 뒤로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숙 씨, 요즘 젊은 애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썩어 있다니까요. 아이도 모르는 게 많았을 거예요. 혹시 남자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죠. 정민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정숙 자신이 몰랐던 딸의 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걸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려던 이정숙은 식탁 위에 놓인 정민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유품이었죠.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아직 작동은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마지막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그것도 사고 당일 오후 3시, 정민이 죽기 불과 2시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3분. 꽤 긴 통화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죠. 천둥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정숙은 정민의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마지막 일기는 일주일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더 큰 비극을 낳는다고 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엄마는 왜 그날의 일을 숨기려 하는 걸까? 1983년 5월 17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3년 5월 17일. 그날은 이정숙이 평생 잊으려 애썼던 날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날, 친구 선영과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묻어둔 과거였습니다. 정민이 그것을 알 리 없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해준 걸까?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보일러를 켜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죠. 이정숙은 정민의 방에서 딸의 이불을 가져와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축축한 흙냄새 같기도 하고 빗물 냄새 같기도 한 묘한 냄새였죠. 분명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이불인데 말입니다. 침실로 들어가려던 이정숙은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똑똑똑. 규칙적인 노크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관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작은 발자국, 정민의 발 크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발자국은 엘리베이터 쪽에서 이정숙의 집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정민의 이불을 덮고 잤는데도 온몸이 쑤셨죠.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려 했지만 무심코 2잔을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정민은 없었죠. 혼자 마실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민이 아침마다 엄마 커피 향 너무 좋아 하며 부엌으로 뛰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죠. 아침을 거르고 냉장고를 열어 물이라도 꺼내려던 순간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아래 칸, 야채를 보관하는 서랍 안에 정민의 흰 운동화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젖은 채로 말이죠.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며칠 전 발인 식대
정민의 유품들과 함께 불에 태웠던 운동화였습니다. 화장터 직원이 따님 물건들 다 태워드렸습니다 하고 확인까지 해줬던 그 운동화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왜 여기 있지? 분명히 태웠는데. 내가 이 두 눈으로 불타는 걸 봤는데.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끝에 닿자 소름이 돋았죠. 운동화 밑창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끈은 풀어진 채였습니다. 정민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죠. 운동화에서는 빗물 냄새와 함께 묘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공동묘지의 축축한 흙냄새 같았습니다. 운동화 안쪽을 보니 정민이 매직으로 써놓은 이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세 글자가 번지지 않고 선명했죠. 이정숙은 운동화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내다 버리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마치 정민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운동화를 신고 엄마 다녀올게 하며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이정숙은 운동화를 신발장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바닥에도 물이 고여 있었죠. 어젯밤에 젖은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발자국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채 현관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이정숙은 정민의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고 당일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낯선 번호가 여러 개 있었죠. 그중 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삭제된 흔적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죠. 복원을 시도해봤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이정숙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마지막 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혜 언니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였죠. 정민아, 내일 꼭 만나자. 내 엄마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민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3시에 그곳에서 봐요.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은 정민이 죽기 2시간 전과 일치했습니다. 대화를 더 거슬러 올라가니 지혜라는 사람이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사진이었죠. 이정숙은 지혜라는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민의 친구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죠. 대학 선배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일까? 그때 문득 40년 전 친구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에게도 딸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죠. 설마 그 아이의 이름이 지혜였을까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이정숙은 다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민의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정민이 즐겨 듣던 피아노 곡이었죠.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음악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노트북은 켜져 있었죠. 화면에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재생 목록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를 위한 노래. 재생 횟수를 보니 347회였습니다. 정민이 그렇게 많이 들었단 말입니까? 이정숙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정민의 폴더를 열어보니 진실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죠. 클릭하자 여러 개의 문서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83년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는 동급생 피해 학생 가족,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같은 제목들이 보였죠. 그리고 한 장의 흑백 사진.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정숙과 선영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정민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선영 이모, 1983년 봄.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이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민이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된 걸까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날 이정숙은 선영을 배신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 선영이 연루되도록 거짓 증언을 했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지만 이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억울하게 퇴학당했고 가족은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선영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을 들었죠. 밤 10시가 되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소리만 느껴졌죠. 거친 숨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마치 잠든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선영 이모를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정숙은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환청일까 아니면 정말 정민의 목소리일까? 다시 수화기를 들었지만 이미 끊어진 후였죠. 발신 번호를 확인하니 알 수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이정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은 딸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정민이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여는 소리였죠. 이정숙은 숨을 죽이고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덜컹, 덜컹. 잠긴 문을 억지로 열려는 소리였죠. 그리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신발이 바닥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정민아, 너니? 엄마야, 문 열어줄게.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아래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왔죠. 빗물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물은 점점 많아졌고 현관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을 뿐이었죠. 새벽 2시, 이정숙은 거실 바닥에서 젖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 정민의 방까지 이어진 발자국이었죠. 크기는 정민의 발과 똑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발자국을 따라 정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새로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의 글씨체로 쓰여진 메모였죠. 엄마,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선영 이모의 딸을 만나보세요.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도요. 그날 밤 이정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민이 남긴 메모를 손에 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새벽녘이 되자 또다시 거실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찍힌 발자국이었죠. 마치 정민이 집안을 서성이며 엄마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곁에 있다는 느낌에 이상한 위안을 받았죠. 아침이 되자 이정숙은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권사인 박 여사는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윤지혜라는 사람 아세요? 37살쯤 됐을 텐데.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여사가 말했죠. 정숙 씨,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윤지혜. 그 아이 엄마가 바로 김선영이잖아요. 정숙 씨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선영의 딸이 맞았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윤지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을 한다던데. 그런데 정숙 씨, 혹시 그 아이한테 숨기고 있던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박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정숙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숙였죠. 아니에요, 그냥. 정민이가 그 사람을 알았던 것 같아서요. 박 여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과거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정민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하니 윤지혜와 주고받은 메일이 수십 통 있었죠. 첫 메일은 석 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윤지혜가 먼저 연락을 했더군요. 정민 씨, 저는 당신 어머니의 고등학교 친구 딸입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김선영이에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정민의 답장을 읽으며 이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 언니,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엄마는 가끔 악몽을 꾸며 잠꼬대를 해요. 선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윤지혜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1983년 5월 17일, 당신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배신했어요.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몰아갔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는데 당신 어머니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지옥을 살았어요. 메일을 더 읽어내려가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영은 20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죠.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수가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윤지혜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정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놀라 고개를 돌렸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신발장 앞에 젖은 운동화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짝이 아니라 양쪽 모두였죠. 운동화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화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접힌 종이였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정민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엄마, 저는 진실을 알고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가 계속 침묵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지혜 언니를 만나던 날, 저는 엄마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다고 했죠. 다만 엄마가 직접 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편지를 읽던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이 자신을 대신해 속죄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밀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도 엄마가 지은 죄의 대가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정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민이 타살이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정민을 죽인 것일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지혜 언니를 만나세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래야 엄마도 저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이정숙은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정숙입니다. 정민이 엄마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민이가 죽은 후로 계속요. 만나실 건가요? 이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아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약속 장소는 정민이 죽은 건물 근처 카페였습니다. 이정숙이 도착했을 때 윤지혜는 이미 와 있었죠.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죠. 윤지혜는 차갑지만 슬픈 눈으로 이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당신 대신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죠. 엄마가 못한 일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면서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민이의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당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정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윤지혜가 계속 말했죠. 그날 정민이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정민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다는 거예요. 정민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윤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옥상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정민이가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가 있었죠. 이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정말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윤지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남긴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죠.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낡은 봉투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죠. 편지를 펼치자 선영의 둥근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정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난 거겠지. 비록 내 육신은 여기 없지만 말이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진작에 용서했지.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편지를 남겨. 선영의 편지를 읽던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죠. 정수가, 우리가 17살이던 그날을 기억해. 내가 무서워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딸 지혜는 다르길 바랐어.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아이로 키웠지. 내 딸도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걱정하셨죠. 그래서 제게 당부하셨어요. 언젠가 이정숙을 만나면 용서한다고 전해달라고요. 이정숙은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때 카페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의 장례식 날처럼 차가운 비였죠. 윤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이를 처음 만난 건 넉 달 전이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였죠. 정민이는 제 이름을 보고 먼저 다가왔어요. 혹시 김선영이라는 분을 아느냐고 물었죠. 제가 선영의 딸이라고 하자 정민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들어 윤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민이는 당신의 일기장을 몰래 읽었다고 했어요. 1983년 5월 17일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선영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일기장을 정민이 읽었다니. 그 일기장은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민이는 엄마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이죠. 정민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이제는 용서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용서는 당사자가 직접 구해야 한다고요. 윤지혜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이건 정민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예요. 사고 당일 오후 4시쯤 제 휴대전화로 보낸 거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혜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경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죠. 옥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 언니, 저 정민이에요. 지금 건물 옥상에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요. 엄마의 과거를, 그리고 제 미래를요.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저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너무 오래 고통받았어요. 이제 제가 끝낼게요. 이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 했다니.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죠. 너는 내 엄마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 죄는 지은 사람이 갚아야 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내 엄마가 용서받는 건 아니야. 정민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 그만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스스로 구하는 거야.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정말로 엄마를 위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그 순간 녹음이 끊겼습니다. 윤지혜가 말했죠. 이게 전부예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30분 후에 정민이가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됐죠. 이정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정민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딸이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정민을 밀었던 걸까요? 카페를 나와 이정숙은 정민이 죽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윤지혜도 따라왔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이정숙은 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난간 근처에는 아직도 경찰의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었죠. 이정숙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의 피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계시죠? 거기서 뛰어내리기 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죽음이 엄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거라는 걸요. 이정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됐죠. 엄마, 저를 밀었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사실 아무도 저를 밀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 저를 설득했죠. 죽음만이 엄마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죠. 윤지혜가 이정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정숙은 윤지혜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윤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건 불가능해요. 죽은 사람이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정숙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정민의 목소리였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정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기장이 나왔죠. 표지에는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정민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이 일기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짊어진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선영 이모의 딸 지혜 언니를 만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용서는 가능하다는 걸요. 일기장을 읽던 이정숙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전화의 주인은 자신을 과거의 망령이라고 소개했고 이정숙의 죄를 알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정민에게 선택을 강요했죠. 엄마의 과거를 세상에 알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대가를 치르든지.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이 그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은 후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과거의 망령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1983년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사건에는 엄마와 선영 이모 외에 또 한 명이 있었다. 바로 최은주라는 이름의 학생이었다. 이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주. 그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1983년 그날 진짜 가해자였던 사람. 이정숙이 선영을 가해자로 지목했을 때 최은주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정숙의 거짓 증언을 지지했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최은주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정민의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최은주는 지금 정신과 의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 있다.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트라우마 전문 치료로 유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한다. 나는 최은주를 만나기로 했다. 이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민이 최은주를 만났다니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일기장의 날짜를 확인하니 정민이 죽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늘 최은주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너는 이정숙의 딸이구나. 눈매가 똑같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1983년 그날 사실 모든 것은 최은주가 계획한 일이었다고. 선영을 제거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이정숙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최은주는 선영을 질투했다. 선영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기 때문이다. 성적도 좋고 인기도 많고 무엇보다 양심적이었다. 그래서 최은주는 선영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리고 엄마를 이용했다. 엄마가 겁이 많고 순진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윤지혜가 이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정숙 씨,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창백해요. 이정숙은 일기장을 윤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윤지혜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최은주라는 사람이 모든 걸 조종했다는 건가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도 이정숙 씨도 모두 최은주의 희생양이었던 거네요. 그때 이정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은주였습니다. 이정숙은 놀라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죠. 어떻게 최은주가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네. 40년 만인가? 최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딸 정민이를 며칠 전에 만났어. 똑똑한 아이더라.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지만. 은주야, 정민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섭섭하네. 난 그저 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비겁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정민이는 충격을 받았지.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
이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정민이를 죽인 거야? 내가 옥상에서 밀었어? 최은주가 웃었습니다. 밀다니, 그런 야만적인 짓은 하지 않아. 난 정신과 의사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지. 정민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한 건 그저 약간의 심리적 압박뿐이었어. 무슨 소리야? 심리적 압박이라니? 정민이에게 선택권을 줬어. 내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든지. 정민이는 너를 지키기 위해 후자를 선택했지. 참 대단한 효녀더라. 이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딸을 죽였어. 내가 죽였어. 진정해, 정수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민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내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너도 선택해야 해. 공개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든지 아니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든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숙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윤지혜가 이정숙을 부축했죠. 이정숙 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최은주라는 사람이 정민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하지만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최은주는 영리해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젖은 발자국이 보였죠. 이번에는 거실 전체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의 글씨였죠. 엄마, 최은주를 만났나요? 그 사람이 진짜 악마예요. 하지만 엄마도 잘못이 있어요. 40년 전 그날 엄마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겁이 나서 거짓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편지를 읽던 이정숙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는 정민이 죽은 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오늘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 편지를 쓴 걸까요? 갑자기 정민의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죠. 화면에는 동영상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정민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찍은 것 같았죠. 정민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죽었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진실을 마주하길 바라요. 영상 속 정민의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림자의 주인은 최은주였습니다. 최은주가 정민에게 다가가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민의 표정이 변했죠.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정민이 난간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최은주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난간을 잡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정숙은 오열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최은주가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정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분명했죠. 이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최대한 키워서 들었죠. 최은주가 정민에게 속삭인 말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최은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사라진다면 내 엄마는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어느 쪽이든 내 엄마는 지옥을 살 거야.
이정숙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최은주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윤지혜였습니다. 이정숙은 문을 열어줬죠. 윤지혜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는데 최은주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1983년 사건 당시 최은주가 우리 엄마를 협박했다는 내용이에요. 이정숙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선영의 일기장 복사본이었죠. 1983년 5월 15일. 최은주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내가 자퇴하면 우리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거절했더니 며칠 후 그 사건이 터졌다. 은주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윤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은주는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정숙 씨를 이용한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최은주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정숙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정민이 방에 CCTV가 있어요. 정민이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혹시 거기에 뭔가 녹화된 게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정민의 방으로 갔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CCTV 저장 파일을 확인했죠. 정민이 죽기 전날 밤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이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스피커폰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정민아, 난 최은주야. 내 엄마의 오래된 친구지. 최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죠? 정민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간단해. 내 엄마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언론에 제보하든 SNS에 올리든 그게 싫다면 내가 대신 사라져. 그럼 내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어느 쪽이든 내 복수는 완성되는 거지. 당신은 미쳤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 내 삶이 망가졌거든. 정신과 의사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정신병에 걸렸어. 과거의 죄책감이 날 갉아먹었지. 그런데 내 엄마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게 용납이 안 됐어. 영상 속 정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선영 이모 이름을 부르며 울어요. 그 정도로는 부족해. 내가 겪은 고통의 반의 반도 안 돼. 선택해. 내 엄마를 파멸시키든가, 내가 사라지든가.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일기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죠. 카메라 각도상 일기장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민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해. 내가 사라지면 엄마가 평생 고통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도 최은주는 계속 괴롭힐 거야. 어떻게 해야 하지? 윤지혜가 이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최은주가 정민이를 심리적으로 학대하고 자살로 몰고 간 증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하지만 이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잠깐만요. 정민이가 남긴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민이는 항상 치밀했거든요. 이정숙은 정민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USB를 발견했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들이었죠. 정민이 최은주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민이 죽던 날 오후의 녹음이었죠. 장소는 옥상이었습니다. 최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성이었죠.
최은주가 직접 옥상에 왔던 것입니다. 정민아, 결정했니?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언론에 제보할 거야. 내 엄마의 과거를 모두 까발릴 거라고. 제발요, 시간을 좀 주세요. 엄마와 상의해 볼게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해? 그럼 의미가 없지. 내 엄마가 스스로 고백하면 그건 속죄가 아니야. 벌을 받아야 해. 내가 사라지는 것, 그게 최고의 벌이야.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1983년에 당신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래,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미쳐버린 거야. 하지만 내 엄마는 더 큰 죄인이야. 친구를 배신했으니까. 녹음에서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민의 비명 소리가 났죠. 놓아주세요. 제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해 줄게. 어차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내가 자살한 걸로 처리될 거야. 그리고 정민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미안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이정숙과 윤지혜는 충격에 말을 잃었죠. 최은주가 정민을 직접 밀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윤지혜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형사들이 도착했죠. 이정숙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최은주를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밤 최은주는 자신의 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최은주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파멸했네. 내 계획대로야. 라고 중얼거렸다고 하죠.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정민의 방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선영 이모도 엄마를 용서했어요. 이제 엄마가 스스로를 용서할 차례예요. 갑자기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향이 퍼졌죠. 정민이 좋아하던 향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고 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죠. 며칠 후 이정숙은 선영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지혜도 함께였죠. 이정숙은 무릎을 꿇고 40년 만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딸 지혜가 날 용서해줬지만 난 평생 이 죄를 안고 살 거야. 윤지혜가 이정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엄마도 정민이도 당신이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은 더 이상 집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죠. 거실 바닥에는 더 이상 젖은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젖은 운동화는 없었죠. 대신 식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의 글씨였죠. 엄마,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저는 좋은 곳에 있어요. 선영 이모도 만났어요. 우리는 모두 엄마를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최은주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윤지혜가 동행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검사가 이정숙을 맞았습니다. 이정숙 씨, 최은주 사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은주가 자백했습니다. 정민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옥상에서 밀었다고요. 하지만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가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정숙은 분노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니요? 그 여자는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정민이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숙 씨의 증언이 중요해요. 1983년 사건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최은주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정숙은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1983년 5월 17일 방과 후 교실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학생이 폭행을 당했죠. 가해자는 최은주였어요. 하지만 최은주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선영이 했다고 거짓 증언하라고요. 제가 거부하자 저희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윤지혜가 이정숙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정숙은 계속 말했죠. 저는 겁이 났어요. 최은주 아버지가 유력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선영이는 억울하게 퇴학당했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저는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습니다. 검사가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최은주는 왜 40년이 지난 지금 복수를 한 걸까요? 이정숙은 정민이 조사한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최은주는 겉으로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내면은 병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정신이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저와 제 딸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투사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한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최은주의 병원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환자 상담 녹음 파일인데 최은주가 자신의 과거와 복수 계획을 자세히 털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죠. 상담사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년 전에 큰 죄를 지었어요. 친구를 폭행하고 다른 친구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더 큰 죄인인데 왜 이정숙만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요. 이정숙의 딸을 이용해서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선생님,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가 바로 전문가예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법을 알아요. 이정숙의 딸 정민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살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정숙은 평생 지옥을 살겠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2달 전 것입니다. 최은주가 명백히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정숙은 윤지혜와 함께 정민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죠.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무릎을 꿇고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최은주는 곧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엄마도 잘못했어. 40년 전 그날 용기를 내지 못한 엄마의 비겁함이 결국 너를 죽게 만든 거야. 윤지혜가 이정숙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엄마를 지키려 했잖아. 비록 최은주에게 이용당했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이제 편히 쉬어.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이 살랑거렸죠. 마치 정민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은 정민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없었죠.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엄마 곁을 떠났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을요. 최은주가 저를 협박했을 때 저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엄마의 과거를 폭로하거나 제가 사라지거나.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선택을 했어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남긴 모든 증거들, 녹음 파일들, 영상들. 그것들이 언젠가 발견되어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었어요. 최은주는 제가 단순히 자살한 줄 알겠지만 사실 저는 최은주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 죽음이 최은주의 죄를 드러내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정숙은 놀랐습니다. 정민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건가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엄마의 과거를 지키면서도 최은주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엄마가 4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선영 이모도, 지혜 언니도, 그리고 저도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날 밤, 이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죠. 대신 꿈속에서 정민을 만났습니다. 정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제안이 있어요. 정민이와 선영이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윤지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도 정민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진실과 용서로 정했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한 달 후, 최은주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정숙과 윤지혜는 법정에 참석했죠. 최은주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은주, 정민 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죽이려 했을 뿐입니다. 40년 전에 저를요. 하지만 정민이 대신 죽었죠. 그 아이는 너무 순수했어요. 저처럼 썩지 않았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정민 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결국 옥상에서 밀어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와 증언했고 증거들이 제시됐죠. 이정숙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년 전의 진실과 정민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죠.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은주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최은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민아,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다는 방청객의 증언이 있었죠. 이정숙은 이제 혼자가 된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민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윤지혜와 함께 장학재단 일을 했죠. 진실과 용서 재단은 벌써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정숙은 정민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에는 정민이 어릴 적부터 모아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그리고 엄마와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중에서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엄마가 60살이 되면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이정숙은 아직 58살이었지만 정민이 없는 지금 이 편지를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60살 생일 축하해요.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19살이에요. 엄마가 60살이 되면 저는 25살이겠네요.
아마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엄마,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가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눈에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이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잠꼬대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엄마를 사랑해요. 60살이 된 엄마도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사랑해요, 엄마. 윤지혜가 찾아왔을 때 이정숙은 아직도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조용히 옆에 앉았죠. 정민이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네요. 이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아이였어요. 그날 저녁 이정숙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민이 즐겨 듣던 피아노 곡이 들려왔죠. TV는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음악은 정민의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죠. 엄마,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동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찍어둔 영상이었죠. 날짜를 보니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영상 속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엄마 곁을 떠났겠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어요. 최은주라는 악마를 제거한 거예요. 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세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저는 선영 이모의 딸 지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대요. 그리고 선영 이모도 천국에서 엄마를 용서했을 거예요. 이제 엄마가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4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정민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세요. 지혜 언니와 친구가 되세요. 두 분이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보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세요. 엄마 눈 속에 제가 살아있을 거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정숙은 정민이 말한 대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에서 정민의 모습을 발견했죠. 같은 눈매, 같은 빛깔. 정민은 정말로 이정숙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숙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줬죠.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민이가 용서해줬거든요. 예배가 끝난 후 이정숙은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40년 전의 죄를 모두 털어놓았죠.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때입니다. 교회를 나온 이정숙은 윤지혜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죠. 지혜 씨,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윤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친구예요. 정민이가 맺어준 인연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진실과 용서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장학재단이 되었죠. 많은 기업과 개인이 후원을 했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정민과 선영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정숙은 정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죠. 이정숙이 심은 라벤더였습니다. 정민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윤지혜도 함께 왔습니다. 선영의 묘지에서 온 길이었죠. 정민아, 엄마야. 오늘은 내 기일이야. 벌써 1년이 됐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매일 아침 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남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 지혜 언니와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윤지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 내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 한 명은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진짜 의사가 되겠다고. 바람이 불어와 라벤더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죠. 정민의 희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용서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젖은 운동화는 없었죠. 대신 정민이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정민의 기일이지만 슬픔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로 기억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정민아, 오늘도 내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사랑해, 내 딸.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를 구해줘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죠. 이정숙은 그것이 정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젖은 발자국도 차가운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사랑의 기억만이 남아 있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